제네시스 G70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긴 하네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 아니 절대 안 되죠. 이거 우리나라에 최적화해서 만든 차 같다. BMW에서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차를 살 수 있어서 판매가 올라간다. 현대라는 브랜드하고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큰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것 같아요. 타겟 고객층이 어디냐 이거. 아직도 몰라요? 현대차 사람들은 손가락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가리거든요. 손가락 여기 봐. 어디 그 가르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만 자꾸 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제네시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대란 이름으로 현대의 고가차 라인이었죠. 고가차 라인으로 팔던 그 당시 현대 제네시스가 G80이 됐고 에쿠스가 EQ 이름을 따다가 이제 결국은 G90이 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처음 나온 이제 제네시스 G70이 이제 제네시스의 첫 모델인데 편집장님이 그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좋은 예예요. 이거 손가락을 가리키기만 하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 손가락만 쳐다보라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네시스. 손가락 둘째 손가락 나왔다. 셋째 손가락 나왔다. 손가락 보여주는 거야 계속. 아. 그 손가락이 이쁘지. 네. 근데 손가락으로 그럼 뭐 할 건데 어디로 갈 건데 그럼. 손가락 가르치는 방향인데 그 방향은 어디야? 그 손가락 다 나온 다음에 보여줄게 뭐 이렇게. 이제 주먹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 그러면 좀 이따라. 메이커들이 고급 브랜드를 왜 할까? 그거 보면 현대도 이제 800만 대까지 갔으면 이게 900만 대, 1000만 대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대나 기아 브랜드만 갖고 많이 팔 것 같지 않으니까 고급 브랜드로 해서 좀 수익도 올리고 수익성 좋게 하고 또 현대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도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퍼포먼스 브랜드로 N 시리즈도 하고 이제 고급차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나왔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혼다도 뭐 아큐라가 있고 시트로엔도 DS라고 시작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기존 전륜구동 자기 차에서 그야말로 스킨 체인지 디자인만 조금 더 예쁘게 갖고 고급 라인으로 파는 거고요. 사실 제네시스는 제대로 된 후륜구동 플랫폼을 개발해 갖고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거는 사실 80년대 후반에 렉서스하고 인피니티가 나온 다음에 30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고급 브랜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의미도 있어요. 나 후륜구동. 의미 있어요. 제네시스도 현재 사실상 현대차의 고가차 라인업을 묶어놨는데 하여튼 뭐 내연기관 앞으로 차에서 신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아직 뚜렷한 신기술은 없거든요. 뭐 제네시스 그냥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비슷한 차다. 뭐 이 정도 내장재 좋은. 조합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하면 현재 기술과, 포지셔닝이 딱 그렇거든요. 이런 걸 잘 조합을 해놓은 차. 적당한 가격에. 그쵸. 네. 가격이 항상 이게 참. 다시 한번 저 렉서스 말씀을 드리면은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걸 BMW, 벤츠보다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안 산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쪽이야.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출을 한 거죠. BMW, 벤츠 사러 가면은 이 사람들 딜러들 거만하게 이거 좋은 차 이런 거야. 네가 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정말 고객 중심적으로 어떤 차를 만들어 드릴까요? 또 시작을 해갖고 차를 사서 고치고 팔 때까지 그 토탈 기간 동안에 종합적인 만족도를 추구한다는 새로운 세그먼트, 새로운 브랜드 스토리를 렉서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기계적인 성능을 강조할 필요 없이 현대도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더 궁극의 뭐 벤츠를 잡기 위한 동력 성능을 내고 뭐 그럴 필요 없고요. 타겟 고객이 누구냐 선별한 다음에 타겟 고객층의 만족, 고객 열광을 위한 해피 테크놀로지를 해야 돼. 해피 테크놀로지. 그거 그럼 가성비밖에 없는데요, 가격.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쇼룸 잘 꾸미는 거, 교육 잘 시키는 거, 그렇죠? AS 깨끗하게 하는 거. 맞아요. 뭐 그런 거 다 기술이거든요. 저는 해피 테크놀로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디자인에서 네. 디자인도 저는 해피 디자인이 있어요? 행복을 주는 디자인이 그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이 인간이 살면서 행복하다는 기분을 어떤 제품을 보고 와 이거 너무 나를 즐겁게 만들어 나를 행복하고 재밌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디자인 내 삶이 좋아. 그렇죠. 삶이 즐거워지는 거. 네, 그런 거 분명히 한 가지 컨셉이고 방향일 것 같아요. 그럼요.
현대에 가서 좀 안 불러줘요. 좀? 또 현대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뭐 시트뿐 아니라 소재감뿐 아니라 그래도 적절히 눈에 보이는 데는 다 고급 소재를 썼고 물론 뭐 알칸타라까지 다 사용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세요? 앞에 조금 가까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특별히 흠잡을 건 없어요. 그 내비게이션 저 터치 스크린이 전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위에 딱 얹혀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렇게 위에다가 올라가는 차들은 캐딜락이나 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안으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덜렁 위에 올려 붙은 것 같은 느낌. 덜 같이 조화돼서 처음부터 디자인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타입은 유럽에서 내비게이션 텀텀 같은 거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 기존에 있던 차에 그 위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뭐 네모나 주로 네모냈지만 근데 이건 각만 조금 있지 위에다가 그냥 끼워 놓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싼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인테그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BMW도 새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인테리어의 디자인 예. 포인트라서 아주 충분히 뭔가 성숙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저게 통합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볼보 우리가 지난번에 리뷰했지만 그것도 삼성에서 나오는 차들 요새 위아래로 길잖아요, 스크린. 네, 이렇게 그냥 모니터. 전 그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멀리 내가 가는 길을 보는 거지 옆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위아래로 된 게 오히려 좀 더 그 러지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엔진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이잖아요. 저게 왜 저기 붙었을까?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그 왜냐면은 운전석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저건 딱 눈에 보여요. 근데 운전하면서 사실 저거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저게 그 송풍구라고 하죠. 송풍구 그것까지 침범하면서까지 저렇게 저게 자리 잡을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싫어하시는 피아노 블랙은 별로 안 썼잖아요. 네, 아니 뭐 부분적으로 쓰이죠. 피아노 블랙을 싫어하진 않아요.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적절하게 잘 쓰면 네. 여기 왜 피아노 버튼 같이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그 손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요거요. 네. 라디오라고 써 있는 버튼. 저 사틴 크롬으로 된 그 스위치. 거슬려요 좀. 왜요? 이게 깔끔하게 쭉 딱 내려가가지고 아예 평평하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데 오른쪽 거 보면은 내려와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약간 꼬불떡꼬불떡 한다고? 이게 좀 깔끔한 느낌이 없는 거. 거기에 선을 그어주니까 그 선이 네. 매끈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꼬불떡 이어지는 것 같은. 네. 상세히도 보시네. 그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딱 사람들이 보통 디자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걸 짚어내진 못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보이네. 짚어내지는 못하지만 왠지 이렇게 뭐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이유는 있어요. 모르고. 네. 잘 만든 차라 그러니까 흠집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또 얘기해 본다고 한 거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불편한 느낌이 없는데 저는 여기 이 시프터 옆에 그 면적이 처음엔 저는 그 무슨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참 이런 그게 거 아무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네. 뭐 좀 저거는- 파놓지. 물건 놓지. 하던지.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버튼을 여기다 더 놓던지 예. 아니면 파가지고 뭐 영수증을 놓든가 키를 놓든가. 얘를 이쪽에다가 놓던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뭘 구멍을 뚫어 놓는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지를 해서 뚜껑을 씌워 놓든지 뭐 하여튼 그 펑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근데 이 시트 보면 빨간색 그 스티치가 있고 지난번 우리 BMW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우글쭈글한 예. 이거 보세요. 팽팽하게 쫙 아주 팽팽하게 잘 펴진. 깔끔하게 한 그런 디자인. 디자인도 그렇지만 실력. 생산을 한 그런 실력. 이거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뭐 세심하게 이 저기 컵 홀더 부분에도 이런 그 어떤 그 디자인 그 넙에 들어가는 그 패턴들을 같이 넣는 거 세심한 부분을 했는데 벤트는 좀 기존의 스타일의 벤트를 그대로 한 것 그냥 같아요. 올드 스타일. 우리가 스포츠 이거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저렇게 깊이 어떤 터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쭉 깊은 것처럼 네. 저거 보이게 하는 게
시트론에 나오는 차의 뒤에 테일 램프를 보면 저런 디자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간격을 조절해 가지고 저게 입체감 있게 램프가 이렇게 얇은데도 깊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사실은 저거를 그 캐나다의 bombardier 그 비행기를 디자인할 때 그 인테리어에 저걸 썼어요. 왜냐면 그 비행기가 100명 정도 타는 비행기인데 실내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 비행기 타면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그리고 또 화장실 그런 부분에 라이팅을 넣어서 그게 충분히 이렇게 아주 천장까지 그 넓어 아이디어네. 보이게 하는 그런 펑션을 썼거든요. 근데 저런 거는 뭐 재밌긴 해요. 그런데 운전할 때 저걸 많이 쳐다보면 안 좀 되죠. 어지러워.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읽기도 쉽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쉽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뭐 이런 이게 뭐의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이걸로 계속 통일성을 주려고 여기는 또 하나 안 만들었어. 이거 왜 안 했을까? 아까는 저기 황 대표님이 저 밑에 튀어나온 거 저거 보고 뭐라 일회용 그랬죠? 주걱 개 혓바닥 같다 그러죠. 일회용 주걱 같기도 하기도 한데 아니 저는 그 디자인한 사람 그 성의를 생각을 해야죠. 되게 개혓바닥이 왜 뭡니까? 여기는 안 했을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왜 저렇게 툭 튀어나갔을까? 저게 이쁜가? 하려면 세 개 세 해야지. 개 다 하던지. 두 그러니까 개만 한 것도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구태여 저렇게 만들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건 디자인 예쁘게 보이는 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이 예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너무 심심하니까 뭔가 재미있는 토킹 포인트를 준 건가? 자 그러면 내려서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차는 저는 뭐 가까이 가가지고 앞에 뒤에 뭐 디테일을 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포션이니까 멀리서 이 차의 프로포션을 본다면 뭐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느낌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균형이 잘 맞춰진 것 같은 느낌. 이게 완전한 뭐 요새 뭐 새로 나온 소나타라든지 그런 차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패스트백 스타일은 아니고 완전 세단에서 거기로 가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 중간 단계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면 프로파일은 나쁘지 않고 뒤에 이거 뒤도 가까이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차를 멀리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 뒤에서 봤었을 때 이 뒤에 느낌을 보면 뒤에 바퀴 부분의 휠아치가 보이고 거기서부터 차가 말려 들어온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남자들은 왜 역삼각형이잖아요 몸이 운동 많이 하면. 근데 이거 삼각형으로 딱 땅에 붙어 있는 느낌. 이게 이태리에서는 디자인할 때 주저로가 많이 쓰는 말은 그린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린도사 뭐냐면 냉수가 땅을 딱 잡고 어디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주 굉장히 강하고 웅크리고 딱 있는. 네. 그리고 뭐 그래픽 뭐 사람들은 뭐 이거 BMW 느낌이다 뭐 그렇지만 M3 네. 느낌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서 보면 이 차 굉장히 안정감 있다. 이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은 있어요. 뒤에가 아주 빵빵한 강한 느낌. 그릴 이게 차 브랜드 중에서 제일 요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BMW, Mercedes-Benz 그릴 위에다가 번호판을 달 수가 없어요. 그릴 디자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주죠. 그런데 이게 그릴이 컷이다 보니까 범퍼 빔 위에 번호판이 달리는 거. 근데 이런 차들은 사실 이 그릴이 커진 큰 차들 옛날부터 그릴의 사이즈는 엔진의 사이즈하고 비례했거든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런 차들은 그릴을 막지 않아요. 번호판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차는 뭐 이렇게 그릴이 커지는 차들 중에 렉서스라든지 아우디 중에서 아우디 A8 그다음에 Q7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그릴이 물론 가운데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여기는 그릴의 스토리가 많은데 이제는 또 뭐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가운데가 이렇게 또 만나죠. 뾰족하게 됐잖아. 거기에 그릴 들어간 거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통 유럽하고 이 넓이는 똑같아요. 520.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10인데 이 사이즈 번호판은 그런대로. 근데 북미 번호판은 이게 조금 더 높고 좁잖아요. 여기 딱 들어간 거 보면은 무슨 토끼 이빨처럼 보이는. 근데 이게 그릴 가운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이태리에서는 사실 이 번호판의 위치를 알파 로메오라는 차 아시죠? 알파 로메오는 가운데 그릴이 이렇게 살려줘, 동그랗게 그쵸? 들어가고 밑에 이제 홀이 양쪽으로 뚫리는데 옆으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번호판을 옆에다 그렇죠. 옆으로 뺐죠. 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앞에 다는 번호판은 사이즈도 더 작아요. 디자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릴을 살리기 위해서 번호판을 한쪽으로 몰아서 다는 거. 근데 뭐 북미에서는 사실 번호판을 안 다는 주가 앞에 많죠. 번호판을 안 달아도 많죠. 되는 주가 꽤 있어요. 뭐 네바다도 그렇고. 한 군데만 하면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주인데 거의 못 달게 한 차들 있죠. 슈퍼카 같은 경우에. 그런 차들은 대시보드 위에 운전석 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놓고 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번호판이 한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전에는 초록색 백그라운드였다가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었고. 꼴 보기 좋아요. 그 전기 자동차는 조금 살짝 하늘색 같은 색깔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번호판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것도 파란색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림 들어간 것도 있고 자기네 주를 설명하는 뭐 유타는 스키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Great Snow on Earth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도 자기가 자기 차 색깔하고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거. 물론 뭐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차 판매 대수가 많긴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뭐 단조롭지 않게 재밌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앞에 프론트 보면 저는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토로의 망치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잖아요. DRL. 여기 이제 DRL이 들어와 있긴 한데 저는 이거 보면은 조금 이건 뭐지? 그냥 젓가락 두 개가 끝에가 휘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주 이것만의 새롭고 독특한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벌써 보면 요 두 라인하고 요 두 점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 네, 가다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뭐 독특하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조금 스포츠 세단에서 네. 이게 그릴도 얼굴이고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눈의 요소인데 이렇게 독특하게 도드라지는 건 별로 안 보이는 그냥 그런 부분이 그냥 있는 것 있는 같아요. 거지 어떤 네, 강한 그냥, 인상 네, 못 주는 네. 거죠. 뒤에 비해서 뒤에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그 힘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앞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직 조금 복잡스러워요. 여기에 너무 복잡하다. 블랙 크롬 그릴 들어가고 밑에도 블랙 크롬으로 하나 그 그릴을 서포트하는 것 같은 게 들어가고 또 버디 컬러로 또 들어가고 이 면이라든지 또 가운데다가 집어넣은 어떤 뭐 조금 뭐가 너무 요소가 많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모여 있네. 네, 범퍼 가니쉬가 되게 예. 복잡하고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이게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는 느낌. 이게 너무 뭘 많이 섞어놓은 그런 것도 그런 이 느낌이 조금 블랙 크롬은 좀 마음에 드는데. 블랙 아주 크롬은 스포티해 보이고. 블랙 크롬은 전체 옆에 뭐 가니쉬로 살짝 넣은 거, 사이드 라인. 사이드 미러. 미러에 밑에 들어간 거 이제 저 뭐 블랙 크롬으로 한 거. 이거는 그냥 크롬보다는 사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요새는 그게 멋있어요. 조금 트렌드긴 해요. 물론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은 아직도 그냥 크롬을 쓰지만 고급차인데 이 단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금형 문제인가요? 이건 현대차만도 못한 것 같아. 이 단차가 너무 커요.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봤던 소나타보다 단차가 훨씬 큰. 이건 금형이라기보다는 퀄리티 컨트롤에서 퀄리티 컨트롤에서 보면 뒤에 도어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이 단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급차 치고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엑스테리어도 그렇고 아주 특별하게 와우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왜 이래? 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아주 잘못된 거 그런 부분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참.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인데 이제 그 중에 뭐 몇 가지 뭐 오게티를 한번 찾아본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봐갔는데 그 이상했던 말처럼 고급 브랜드라는 것은 원 테이블 다이닝 레스토랑 같아가지고 고급 재료를 쓰고
원재료가 좋으니까 그냥 소스나 이런 건 최소화시켜서 플레이팅 잘해갖고 내놓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외관 디자인을 보면 남의 걸 카피한 것 같진 않고 자기만의 디자인 씀을 가져간 거는 맞아요. 근데 one of them, 그러니까 그들처럼 멋있게 디자인했네 는 된 것 같은데 디자인 of a kind,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 난 이걸로 멋있지 않냐고 쫙 내보내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론트 후방도 좀 더 줄이면 더 스포티해 보일 것 같고. 근데 현대 엔진이 높이가 높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설계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 사실 디자이너들 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디자인 마음대로 한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차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디자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상품 계획이 해방을 놨을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가자. 너무 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가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와 지구공 보고는 이건 왜요? 하여튼 전 지구공에 대해서는 모각 팬티. 모각 팬티. no comment.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차는 이상엽 전무가 오기 전에 아마 디자인이 끝난 것 같고 뭐 이상엽 전무가 온 다음에 1년이 나오는 디자인 그거는 아마 다음에 나올 G80 그게 조금 뭐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이거 아까 또 우리 얘기했던 트렁크 공간. 왜 그렇게 트렁크 공간이 좁았는지 이게 생각보다 트렁크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좁기도 하고 현대기아가 이런 거 용납 안 하는데 깊기도 바닥에 너무 올라와 있어서 얕아. 근데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배터리가 배터리, 붙어 있어 있지만 이 차는 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네.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BMW도 비슷한 사이즈 같았어요. 왜 우리 3 시리즈 했었을 때 배터리를 뒤에 무게 있는 배분. 이유가 뭐 무게 배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 저는 있죠. 이제 알파 로메오에서 했었던 거를 왜 우리는 뒤에다가 못 넣느냐. 왜냐하면 헤드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넣는 자리가 부족해서 디자인에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다 뒤에 넣기 시작하는데 무게 배분은 사실 저는 가운데다 넣는 거는 무게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다가 넣으면 무게 배분 오케이 뒤에다가 넣는데 그럼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이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반대쪽에다가 배터리를 놔서 밸런스를 이룬다. 그랬더니 그 영국 사람이 그래? 나는 영국에서는 핸들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그럼 오른쪽에 배터리도 있고 오른쪽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얘기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트렁크 공간은 정말 하자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특히 이 두께 이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웬만한 그러니까 트렁크도 지난번에 소나타 할 때 우리가 얘기한 골프 가방 것처럼 2개도 못 넣을. 소위 유틸리티 짐 많이 넣고 짐 넣고 빼기 편하고 그거는 이제 SUV 쪽으로 가고 이거는 걔네 개성을 즐기기 위한 세단이다 보니까 뭐 그래 공간만 더 만드는 거 신경 안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을 내기 위한 무게 배분이든 뭐 코스트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세단이 그 점 짐 많이 싣고 다니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게 맞는 게 뒤에 좌석도 다 크게 만족시키고 트렁크도 다 크게. 그럼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사야죠. 이 차의 컨셉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 잘 달려야 되고 네, 제네시스의 컨셉은 잘 모르겠지만 이 차의 컨셉은 이 사이즈의 이 G70, G70의 컨셉은 트렁크 크게 하고 뒷좌석 넓게 하는 그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위도 올라오고 그래서 뒤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도 클 것 같은 느낌이야. 트렁크 리드. 근데 딱 열어보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반전이 큰 걸 넣기에는 좁지만 밑에 작은 공간을 배분해서 발그락거리지 않게 조그만 것들을 여기다 다 스토리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그런 있죠.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이것도 아마
제네시스도 이거 이 트렁크 여는 스위치가 여기로 바뀌지 않을까?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요즘 다르죠. 현대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만지려고 그러면 무슨 뭐 먼지 네. 묻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벤츠도 헤매고 네. 요거 누르면 재밌잖아. 벤츠도 삼각대를 누르. 여기에서 이 뒤쪽에서 보는 볼륨 그 느낌 그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막 그냥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차도 이렇게 노즈가 가다가 소나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릴 가기 전까지 가다가 코가 맨 끝에서 푹 꺾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앞에 부분은 저는 신경을 조금 더 쓰면은 더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좋은 차지만. 지금 G70 타는 많은 그 유저들의 불만 중에 또 한 가지가 나쁜 연비인데요, 정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3.3 터보에 350마력을 즐기면서 연비까지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급 뭐 BMW라든지 벤츠 같은 비슷한 출력의 차보다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죠. 네, 저희가 아까도 4.4km? 네, 5km 이하가 나왔고 지금도 평균 연비 6.4km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연비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정도 아니에요? 그죠? 6000cc 되는 차의 연비 정도인데 V8 그쵸? 이게 험머나 경쟁차보다 특별히 무거운 것도 아니고 왜 연비가 떨어질까 하는 얘기는 그건 결국 파워트레인 엔진 실력이고 그다음에 엔진과 미션의 매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트윈 터보 붙이고 막 그래가 파워업 시키고 그런 파워업을 부드럽게 잘 하는 것도 실력이죠.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서도 연비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경쟁 모델에 비해서 거기는 아직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파워트레인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기 위해선 꽤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쵸? 현대가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무실까지 돌아갈 기름은 있어요? 네. 필요 없어요? 아제라이드 G70 편 북미 올해의 차 모토트렌드 올해의 차 수상을 기념으로 G70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동차 프로덕은 합격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딜러 네트워크라든지 전시장 그리고 마케팅 대화로서 또 어떠한 언어로서 디자인 언어로서 소비자와 대화를 할지 그리고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숙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나올 GV80 제네시스 첫 SUV를 가지고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0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하죠. 그 G70은 제가 보기에는 BMW,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겠으나 테크니컬 레벨로 볼 때는 그 같은 급에서는 올라왔다고 보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누구하고도 닮지 않은 독특한 역시 디자인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만의 디자인을 가져간 그러면 저보고 살 거냐? 그건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저 아직 애가 어리고 애가 셋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뒷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애가 어린 사람 타긴 좋을지 몰라도 저는 차라리 스팅어가 저는 좋아요. 뒤가 넓기 때문에 GT 스타일로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줄 평이 왜 이렇게 기세요? 아니 뭐 이제 스포츠 세단을 사겠다 그러면 수많은 옵션 가운데 G70을 고를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저는 네. 예스. 3.3이라면 3.3 아쉬운 건 그 페이크 사운드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 가장 잘 맞는 차 현재까지 나온 그리고 BMW 340i를 사기 전에 꼭 한번 타봐도 후회하지 않을 차. 부부 둘이서 탄다면은 기분 때에 따라서는 260마력의 출력으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차로 아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현대 기아가 만든 차 중에 가장 괜찮은 차라고